YTN 뉴스라이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부터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투입됩니다. 교수들의 사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의대 교수들 집단 행동의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연아 기자입니다. 전공의 이탈 4주째. 주야 막교대까지 불사하며 현장을 지키던 의료진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 채용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우선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덜기 위해 군 복무 중인 의사들을 현장에 대체 투입하는 겁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경증 환자 이송 체계도 개편합니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상급병원과 협력하는 회송전담병원 100곳을 선정해 상급병원으로 온 경증 환자 이송과 진료 속도를 높이고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각종 재정도 조속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예비비 1,285억 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 원을 투입해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떠난 전공의를 향해서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거라며 병원으로 복귀에 대하자고 촉구했는데 여전히 전공의 92.9%가 복귀하지 않고 14일부터는 의대생 집단 유급도 시작될 상황이라 교수들의 집단 사직 등 압박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재에 무게를 뒀던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총회와 국민 간담회를 통해 당장 내년 의대생 2,000명 증원에 대해 다시 설득에 나설 예정인데 2,000명 증원 유예 및 재논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직이나 진료 축소 등 집단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역시 이번 주 공동 대응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라 이번 주가 의대 증원 사태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정부가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보내는 등 행정처분 절차를 강행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수천 명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경찰은 각 시도청과 일선서에서 분산 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대한 형사처벌 채비를 본격화했습니다. 여전히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가 12,000명에 육박하는 만큼 대규모 고발 국면에 대응하는 세부 수사 방안을 세웠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주재한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전공의 고발과 수사가 곧 이뤄질 수 있다며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무거운 전공의는 각 시도 경찰청에서 각각 맡아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무더기 고발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수천 명을 동시에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이른바 분산 수사 지침을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고발장을 내면 경찰청이 병원 소재지별로 구분해 각 시도청과 일선서에 배당하게 됩니다. 경찰은 실제 전공의가 고발되면 신속하게 출석 요구와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를 고발하자 경찰은 사흘 만인 지난 1일 첫 강제 수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복지부는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 명단을 올려 비난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철저히 조사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면허 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합니다. 집단 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대한의사협회 사이 연관성을 수사해달란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집단 행동에 나선 일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를 비난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내부에서 자중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를 통해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 선생님들을 비난할 의사가 없다며 일부 온라인상에서 실제로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면 중단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전공의 각자 입장과 그에 따른 결정은 모두가 다르고 사직은 각자가 선택한 사안이며 병원 근무를 지속하는 건 역시 본인의 결정으로 그 모든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심장혈관 흉부외과 학회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학회는 성명서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는 설득과 협조의 대상이지 압박과 강압의 대상이 아니고 5천만 국민 가운데 100명 남짓한 흉부외과 전공의조차 설득할 수 없는 정책으로는 미래 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는 기본 조사마저 부정확하다면서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조건 없이 재논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밤바다에서 낚싯배가 자초돼 선장을 비롯한 18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늦은 밤 아파트에서 난 불로 주민 1명이 다치고 3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 대원들이 다친 남성을 들것에 태워 선박에서 육지로 옮깁니다. 환자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전남 여수시 소거문도 동쪽 바다에서 구톤급 낚싯배가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해경이 탑승자 18명을 모두 구조했지만 40대 선장 등 2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승객 7명도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해경은 항해하던 배가 바위섬에 부딪힌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한가운데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18층짜리 아파트 9층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6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 옮겨졌고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5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가정집 방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앞부분이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광주 광역시 삼각동 상가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과 10여 분 만에 차량 한 대가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황선홍 축구대표팀 임시감독이 오늘 오전 11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태국전에 나설 태극전사 명단을 발표합니다. 지난달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캡틴 손흥민과 충돌하며 하극상 논란을 일으킨 이강인의 발탁 여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또 태극마크를 한 번도 달지 못한 지난해 K리그 득점왕 주민규와 러시아 월드컵 이후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한 이승우의 발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선홍호는 21일 서울에서 태국과 예선 3차전을 치른 뒤 26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4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법무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한 지 이틀 만에 대사 부임지로 향한 건데요.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브리즈번으로 출국했습니다. 애초 지난 8일 출국 예정이었는데 도피성 출국 논란 속에서 표를 취소했다가 일정을 다시 잡은 겁니다. 이 전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보고서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국방부로 회수되는 과정에 이 전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전 이 전 장관을 포함한 6명을 출국 금지했는데 이 전 장관이 출국 금지 상태에서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출국 금지 해제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공수처는 언론 보도로 출국 금지 사실이 알려지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불러 약식 조사했습니다. 이어 8일에는 법무부가 이 전 장관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이미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 결국 출국 금지 해제를 위한 명분 쌓기용 조사였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전 장관이 별다른 해명 없이 출국을 강행하면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 규명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 속에 출국하면서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야당은 사건의 핵심 책임자가 수사 중에 출국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지만 여당은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공무수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조수연 기자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내정자의 출국 일정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출국을 저지하겠다며 인천공항으로 출동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해서는 안 된다며 호주가 아니라 공수처로 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외압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고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 방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공항에서 출국을 규탄했고 지금 당장이라도 취소하고 이종섭 전 장관은 수사에 협조하시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행동이라며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국익을 위한 외교는 민주당의 지지율 반등을 위한 불쏘시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섭 내정자의 출국은 공직자로서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며 정략적 이익을 앞세운 정쟁은 결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호주와 국방 방산 협력을 강화할 적기에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전문가인 이 내정자에게 막중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방국이고 우리나라 방산 협력을 비롯해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우방국가의 대사를 계속해서 무작정 비워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해병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 내정자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두둔했습니다. 이 대사 출국에 대해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별도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진보당,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종북 숙주를 자처하면서 통진당의 맥을 잇고 있는 진보당에도 의석을 내어주고 한 총련 또 괴담 선동 세력에게까지 제도권을 향하는 꽃길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연대를 말한 조국혁신당은 1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까지 합세했고 범죄 혐의자에게 불체포 특권을 무기로 한 국회를 은신처로 활용하려는 데에 민주당이 조력자로 나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를 방문합니다. 서울 인접 지역의 서울 편입 이슈를 띄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지역 가운데 서울로 편입을 원하는 지역은 서울로, 분도를 원하는 지역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별도의 행정구역을 만든다는 구상인데요. 한 위원장의 지난 발언을 들어보시죠. 경기도는 너무 넓어서 각 지역마다 원하시는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 김포 시민이 원하는 바가 다를 것이고 동두천 의정부 시민이 원하는 바가 다르실 겁니다. 저희는 둘 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만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기 김포 시민이 원하시는 대로 김포가 서울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총선을 통해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게 해달라며 국회 일당과 과반 의석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첫 번째 기준은 누가 일당이냐. 두 번째 기준은 누가 과반수를 확보할 것이냐에 있다고 봅니다. 단 한 석이라도 우리가 일당이 되는 것. 그리고 더 큰 목표라면 151석으로 국정의 퇴행을 막아내고 그나마 국회에서만이라도 희망을, 미래를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총선 이후에 다시 당대표에 도전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하면 오는 8월에 전당대회에서 다시 국민과 당원이 대표님을 부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당대표, 이거 정말 3D 중에서도 3D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공천이라고 하는 걸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이거 한두 번 더 했다가는 주변 사람 다 잃게 생겼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들이어서 누가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광주 광산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친명계로 이 지역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과의 표대결이 주목되는데요.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광주뿐만이 아닙니다. 호남 출신의 유망한 정치인들이 줄줄이 탈락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호남 정치인의 싹을 자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큰 정치인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전국에서 광주를 다시 봅니다. 그래야 중앙에서 광주를 주목합니다. 제가 광주를 주목받게 만들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출사표를 던진 화성 지역을 찾았습니다. 화성을 해 민주당은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을 전략 공천했고요. 국민의힘은 한정민 전 삼성전자 연구원을 투입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마지못해서 1번을 찍고 마지못해서 2번을 찍고 그래서 0.7% 차이로 갈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불행하다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다시는 투표용지에 이렇게 선택하기 어려운 두 개가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원우 의원님과 제가 개혁신당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가장 뜨거운 파란불이 되어 검찰 독재 정권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4월 10일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총선 후 윤석열 정권 관계자들의 비리와 범죄를 밝히고 처벌해야 합니다. YTN은 4월 총선 관심 지역을 소개하는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경기 성남 분당 갑으로 가볼 텐데요. 이광재와 안철수 두 중량감 있는 인사에 류호정 전 의원까지 합류한 가운데 재건축 이슈가 표심의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경기 성남 분당 갑입니다. 화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아파트는 1기 신도시 분당, 그리고 길 하나만 건너면 2기 신도시 판교가 시작됩니다. 그만큼 현안도 많고 성남 시민보단 분당과 판교 주민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더 짙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여야 거물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도전자는 원조 친노 민주당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정치적 기반인 당원을 뒤로 하고 험지 출마를 자청했습니다. 제가 이광재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봐주세요, 저를. 네, 알아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강원도지사 등 풍부한 정치 경험을 내세웁니다. 법은 여야가 함께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야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은 역시 제가 한 수 위라고. 이를 막아내야 할 현역,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는 안철수.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나 놓치고 질문을 잊어버렸어요. 높은 대중 인지도가 강점으로 꼽힙니다. 창업을 하고 경영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2년만 하라고 뽑아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6년을 생각하고. 지역구가 갑을로 나뉜 2000년 이후 성적표를 보면 6승 1패로 보수정당 우세. 그러다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깃발이 처음 꽂히고
지난 총선 땐 1%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는 초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모든 동을 싹쓸이하며 25%포인트 넘는 격차로 승리해 보수 강세 지역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선거 최대 이슈는 단연 재건축 문제입니다. 이 평범한 논밭에서 1989년 1기 신도시 지정과 개발, 이후 천당 아래 분당이란 별칭도 생겼지만 수십 년 세월이 흐르며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1기 신도시를 통틀어 가장 먼저 조성된 분당 시범단지입니다. 무려 7,700여 세대의 규모인데요. 어느덧 입주 30년을 넘겼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과거 혁신도시 추진 경험을, 안철수 후보는 힘있는 여당 후보론과 속도전을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합니다.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세종시나 이런 도시를 기획하고 이 시범 단지가 있는 그 아파트로 이사를 했거든요. 결국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애로가 뭔지 이런 걸 알아야 재건축에 진정성 있게 대할 수가 있다. 국토부 장관 그리고 또 용산의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5년 걸린다고 하는데 아이들 그 학교 문제도 있기 때문에 10년 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여기는 게임, IT 기업, 각종 스타트업 등이 밀집한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이 젊은 표심 잡기 역시 이 지역 선거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판교 신도시 지역은 2년 전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 그전 두 차례 총선에선 민주당 손을 들어줬을 만큼 지역군의 상대적 경합지로 꼽힙니다. 주민들의 바람도 실용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젊은 분들도 많고 가족 단위로 많이 이제 놀러 오시고 시민들의 안전을 많이 챙겨주시는 분이 총선에 맞벌이 하는 부모님들도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부담 없이 맘 편히 맡길 수 있는. 안철수 후보는 IT 전문가, 창업가 등 경력을 부각하며 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으로, 이광재 후보는 지역 내에서 일과 거주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직주 근접 인프라 확충을 내세워 표심을 파고듭니다.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판교에도 영재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와 긍정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까운 곳에 큰 평수가 아니더라도 그 수많은 개발자는 밤새워 일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젊은 벤처 기업인들이 맥주도 마시고 토론하고 이런 주거단지와 이런 좀 활력이 있는 단지를 만들어달라는. 여기에 21대 국회 최연소 유호정 전 의원의 출마도 눈에 띕니다. 정의당 출신이지만 중도 개혁 보수를 표방하는 개혁신당 간판을 단 만큼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남에서 떼어내 분당시를 만들고 분당시에 판교구를 신설하자는 공약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합니다. 골목골목 잘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도시에서 출마하는 게 저는 지역 유권자분들께도 예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3지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분당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강세 굳히기이냐, 4년 만에 재탈환이냐, 수도권 교두보 마련에 중요한 분당갑 빅매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여러 업종이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대표 업종을 꼽으라면 바로 목욕탕일 듯합니다. 특성상 이 마스크를 쓸 수도 없고 씻으러 간 건데 물이 안 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철거하려 해도 철거비만 억 소리가 났습니다. 고육지책으로 목욕탕 주인은 여탕만 따로 위탁 관리를 맡겼고 어찌어찌 운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긴 터널이 지나고 손님이 좀 돌기 시작하면서 목욕탕 소유권을 팔았죠. 그러니까 여탕만 위탁 운영하던 사업자는 그대로고 목욕탕 주인만 새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새로 온 주인은 여탕도 자신이 운영하겠다면서 물을 끊어버렸습니다. 여탕 위탁업자는 나가라는 얘기죠. 물 없는 목욕탕에 누가 갑니까? 여탕 운영자는 억울합니다. 힘든 시기는 내가 이악 물고 버텼는데 코로나 지나고 손님이 좀 도니까 나가라는 소리잖아요. 계약 기간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새 주인의 업무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창 손님을 받을 시간이지만 깜깜한 목욕탕. 샤워기를 틀어봐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물과 전기를 끄는 건 바로 새로 바뀐 목욕탕 주인인 70대 A씨입니다.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 목욕탕이 활성화가 되는가 싶으니까 자기네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 아침에. 여탕 운영자는 계약 기간이 남았다며 나가길 거부했더니 A씨가 바로 다음 날 다짜고짜 영업방해에 나섰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땅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저희 집에서 일을 못하고 또 어디 일자리도 없고 해서 하루하루 근근히 지금 버텨나가면서 목욕탕 문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씨 측은 지난해 말 목욕탕 주인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여탕 운영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알리려 했지만 반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탕 운영자가 사실상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어 단전 단수 조치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계약 변경 사실을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기와 물을 끊는 건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리를 비우라는 통보는 이곳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동작구가 관리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새학기를 불과 6일 앞두고 어린이집 원장을 교체했습니다. 28곳 중에서 26곳의 원장이 바뀌었대요. 자, 여기서 핵심은 새학기를 엿새 앞두고입니다. 휴일을 빼면은 인수인계 기간은 고작 3일 남짓입니다. 3일 동안 어떤 아이가 다니는지, 아이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육해야 하는지, 특정 음식 알레르기는 있는지,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는 없는지, 혹시나 몸이 불편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아이는 없는지 이거 다 따져볼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아이의 심리적인 안정감,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공장의 부품처럼 끼워 맞춰지는 게 아니랍니다. 하다못해서 식빵도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직자들의 인식이 이런데 아이를 더 낳으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안동준 기자입니다. 30대 A씨는 만 1살 된 아이를 구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시설부터 교육과정, 원장까지 동네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곳이라 대기에만 2년이 걸렸습니다. 출산하자마자 이제 대기를 건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좀 어린아이 이제 보내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걱정되고 해서 많이 알아보고 좀 입소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원장은 과거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민원이 제기됐다는 소문이 돌아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원장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솔직히 생각해요. 왜냐면 또 실질적으로 애기들 보시는 건 선생님이지만 그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게 원장 선생님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미 기존 원장이 학부모들 의견을 반영해 1년짜리 교육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새로운 원장이 오면서 바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안심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안정적인 교육의 질을 기대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에요. 5년 이상 한 곳에서 근무한 원장이 대상인데 학기 시작 전 인사 단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작구청은 학기 중 전보를 하면 아이들과 원장 간 이미 애착관계가 형성돼 이를 고려해 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들 불만이 커지자 동작구는 내년부터 전보 시기를 정례화해 혼란을 줄이겠다고 방침을 내놨지만 학부모들은 전보 기준과 과정을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제 토요일 아침에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20톤급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9명이 탑승했던 어선은 뒤집힌 채로 발견됐고 구조된 4명은 끝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5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선은 물 위로 인양됐고요. 수색 작업은 오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너무 늦지 않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기원합니다. 김종우 기자입니다. 해군 구조함이 욕지도 근처 안전해역까지 예인한 사고 선박입니다. 뒤집힌 선체를 바로잡기 전에 기름 유출 사고에 대비해 해상에 방지막을 둘렀습니다. 12차례 수중수색에서 선장 등 선원 3명을 찾기도 했지만 구조대원이 접근할 수 없는 위험한 곳도 있습니다. 어창에 군하고 구등이 많이 이렇게 엉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거 작업을 하고 그쪽으로 조금 더 검색을 할 예정입니다. 사고 당시 다른 배를 타고 함께 조업에 나선 선주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해경에 말했습니다. 또 사고 선박은 스크류에 어구가 감긴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타 선박과의 충돌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기타 또 그 외력에 의한 어떤 전복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8일 충남 아산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복면을 쓰고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됐습니다. 여직원들을 협박해서 남직원들의 손목을 묶게 한 다음에 1억 2천여만 원을 빼앗아서 달아났습니다. 4시간 뒤에 붙잡혔고요. 어제 구속됐습니다.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쯤 아산시 선장면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에 현금 1억 2,448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비 직원이 없던 새마을금고에 손님인 척 들어가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했고요. 여직원들에게 케이블 타이를 주면서 남직원들의 손을 묶게 시켰습니다. 직원들은 흉기가 있으니까 돈가방에 돈을 담으라는 지시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돈을 빼앗고 나서는 직원들을 금고 철창 안에 가두고 도망쳤습니다. 이 모든 게 9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도망쳤다가 4시간 40여 분 만에 경기도 안성에 있는 복합 쇼핑몰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훔친 돈 가운데 1,000만 원은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빚 500만 원을 갚으려고 미리 계획한 범죄라고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어제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경찰은 A씨가 빼앗은 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YTN은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여야 공약을 검증하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각 당의 선거 전략을 상징적으로 엿볼 수 있는 1호 공약을 나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 지원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부가 짠 원안에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을 파고들어 자녀 부담을 걱정하는 노년층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간병비로 한 달에 최대 500만 원을 쓰는 수준입니다.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예산 복원만으론 부족하다며 당장 요양병원 간병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부 여당의 호의적인 어르신은 물론 부양 책임을 진 중장년층까지 겨냥했습니다. 이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고 가족들이 이 간병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국민의힘은 1호 공약으로 저출생 극복을 내걸었습니다. 당의 총선 정책 과제인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춰 중소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우리 청년들이 활약하는 터전입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고 유연근무제 정착, 대체인력 지원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경력 단절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는 언제든 쓸 수 있는 돌봄 휴가를 약속하며 젊은 부부들의 표심을 공약했습니다. 최저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육아휴직급여를 210만 원까지 인상하겠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는 회사 걱정 없이 오직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거대 양당은 저마다 지지세가 약한 연령층이 좋아할 1호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지역 소멸 대응이나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같은 공약으로 차별화에 주력한 군소정당과 달리 외연을 넓혀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공식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표만 주면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간병비 부담 완화는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가 모두 공약했고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역시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가구의 마음을 돌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에서 그 보조해 준다라면은 그렇다면 그 많은 재정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는 실제 사용하면 그 불이익을 당하는 그 불리한 처우를 그대로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근로자에 대한 어떤 배려 거기까지 어떤 세심한 고민이 있었는가에 대해 21대 총선 공약 이행률은 51%, 유권자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일이 반복될수록 정치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할 대목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과일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며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사과와 배는 저장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가격이 더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인 과일값. 사과는 지난달보다 71% 올랐고 배는 지난해보다 61%가 뛰었습니다. 핵과일이 나오는 여름까지 이 가격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사과 배는 핵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불가피합니다. 농식품부는 최근의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과와 배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수확해 출하하는 저장 과일이다 보니 시장에 푸는 물량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량 자체가 사과 30%, 배 27%가 줄었는데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하게 출하하더라도 수요에 따라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저장돼 있는 게 작을 수 있어도 아주 조금씩 나갈 건데 수요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달렸죠. 사과와 배는 병충해에 약하다 보니 검역 절차가 총 8단계로 까다로워 사실상 수입도 힘든 상황입니다. 11개 나라에서 사과 수입을 신청했는데 90년대에 신청한 일본도 5단계에 머물러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다 국내 과수농가의 25%가 사과를 재배하다 보니 무작정 수입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참외 등 대체 과일도 올해는 일조량이 부족하고 강우량이 많아 작황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아예 생산량이 줄어들 건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뭐 일조가 다시 좋아지면은 조금 늦게 나오지만 원래 나올 수 있던 양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지구온난화로 경북과 충북의 주요 사과 재배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 경기와 강원 지역으로 재배지가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는 신품종을 개발하는 등 생산성을 높이며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재작년 5월 이후 3%대는 처음인데요. 내림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2달 연속 하락해 지난 1월 4.68%까지 떨어졌습니다. 재작년 7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 같은 내림세를 이끈 건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담대 금리가 석 달째 떨어지며 3.99%로 주저앉은 겁니다. 3%대 금리는 재작년 5월 이후 20개월 만입니다. 이렇게 떨어진 건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와 코픽스가 모두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월부터 시작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로 은행권 경쟁이 치열해진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림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높은 물가 탓에 미국은 물론 우리도 기준금리 조기 인하 시점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지난달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이제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으로 자꾸 가고 있으니까 한국 역시 이제 기준금리가 조금 덜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 장기채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금융당국이 가계빚 관리를 강조하면서 은행권이 가상금리를 올리고 있어 대출금리가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휴전 합의 없이 한 달간의 이슬람 금식 기간 라마단을 맞게 됐습니다. 본래 축제와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지금은 계속 전쟁 중인 상황이어서 자칫 확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슬람 사도 무함마드가 경전 쿠란을 계시받은 이를 기리는 신성한 달 라마단이 이슬람 국가 각지에서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에도 축제의 상징인 촛불과 초승달 기념품 등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만 못합니다. للاسف يعني الاقبال سيء جدا ما فيش ناس عمالها بتشتري وفيش فرحه وفيش بهجه لرمضان يعني السنه الحمد لله احنا بنستنى رمضان من السنه للسنه 화려한 거리 장식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해마다 상인과 주민들로 북적이던 유서 깊은 성벽길은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لذلك نحن انه العام هذا يعني قررنا بقرار رسمي انه البلده القديمه لن تزين كرامه لدماء اطفالنا ودماء شيوخنا وكبارنا الشهداء. 올해 라마단은 축제와 감사가 아닌 긴장 속에 시작됐습니다. 5개월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는 휴전 재개 없이 라마단을 맞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라마단이 자칫 확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긴장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곳은 동예루살렘의 알 아크사 사원. 하마스는 성명에서 라마단 기간 팔레스타인 안팎 모든 전선에서의 대결과 시위, 알 아크사를 향한 집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성지 알 아크사 사원 주변 골목에 수천 명의 경찰을 배치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They will be welcome. However, to those who wish to exploit this holiday, to the terror organizations, to Hamas, to Islamic Jihad that have already called for attacks on Israelis during Ramadan, I want to clearly state they are not. 무슬림은 라마단 기간 알 아크사 사원에서 기도하는 일을 매우 성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이곳에 대규모로 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팔레스타인 주민과 이스라엘 군경 사이 충돌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라마단 마지막 열흘 동안 이루어지는 밤샘 기도를 위해 알 아크사를 방문하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더 많아지게 되면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대결이 확정된 가운데 경합 지역을 중심으로 유세 대결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가던 여론조사도 본선 구도로 재편되면서 다시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지난주 국정연설에 기세를 몰아갔습니다. 트럼프를 독재자 프레임으로 몰아넣고 약점인 국경 문제에서도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Instead of celebrating the contribution of immigrants to our country, to our economy and our communities, Donald Trump calls them vermin, poisoning the blood of America.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국정연설에서 불법 이민자 표현을 쓴 데 사과했다며 국경 정책을 망친 확신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며 국정연설 메시지를 깎아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Crooked Joe's angry, dark, hate-filled rant of a State of the Union address didn't it bring us together? Remember, he said, "I'm going to bring the country together." 바이든 대 트럼프 대선 본선 구도가 확정되면서 지지율은 다시 수평을 맞췄습니다. 지난주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의 지지율이 동률을 기록한 겁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트럼프가 계속 앞서가던 추세였지만 6개월 만에 바이든에 따라잡혔습니다. 특히 헤일리를 찍었던 유권자들 가운데 63%가 바이든 지지로 돌아서 트럼프가 중도 보수층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 is now up to Donald Trump to earn the votes of those in our party and beyond it who did not support him. And I hope he does that. 경합 지역인 조지아주 경선이 현지 시간 12일 치러지는 가운데 후보직이 확정된 바이든과 트럼프가 각 당에서 얼마나 표를 결집하고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일본인 10명 가운데 7명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내외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여론조사회가 올해 1월에서 3월 사이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788명을 대상으로 우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오염수의 방류 방법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내외 설명이 충분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0%에 그쳤습니다. 반면 68%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해양 방류 후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51%가 우려한다고 답했고 49%는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 양회의 한 축이자 국정자문기관인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엿새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왕후닝 정협주석은 어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폐막식 연설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흔들림 없는 영도를 견지해야만 중국식 현대화의 미래와 번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폐막식에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수뇌부와 정협위원 2,085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 같은 내용의 정치 결의와 정책 제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양회는 오늘 정기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을 끝으로 일주일 동안의 회의 일정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아예 몰랐으면 모를까 한번 발을 들인 배달앱의 세계. 내가 원하는 음식을 빠르게 집 앞으로 배달해주는 편리함을 놓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내가 많이 주문하면 자영업자도 좋은 줄 알았는데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수수료 때문에 고충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새로운 수수료 방안을 내놨지만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요식업을 하고 계시는 장인덕 사장님 연결합니다. 사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좀 젊으신 분입니다. 현재 어떤 요식업을 하고 계신가요? 네, 부천에서 개인 족발집 운영 중입니다. 족발집 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지금도 이제 영업 준비하면서 출근하신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출근 준비하려고 예. 준비하려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족발집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3년에서 4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 4년 차. 이제 막 자영업에 좀 익숙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반가운 질문이길 바라는데 요즘 장사는 잘 되세요? 장사는 또 꾸준히 잘 되고 있는데 예. 이제 배달이 매출의 8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예. 그 부분이 조금 마진율 때문에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매출의 40%를 차지한다고요? 80%. 80%가. 네네. 그렇군요. 최근에 그 배달 음식 시장이 조금 감소세라는 기사도 있긴 하던데 사장님 느끼기에는 좀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예, 그 최근에 배달 음식 시장이 조금 감소세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시국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사장님이 체감하시기에는 전체 매출의 배달 앱이 한 80% 정도를 차지하긴 합니다만 기존과 비교했을 때 장사가 조금 잘 되는지 아니면 조금 좀 어려운지. 기존이랑 대비했을 때는 조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예.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이제 쿠팡이츠나 요기요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상황이라서 장사는 잘 되지만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한 30% 이상 배달 수수료가 나가고 있어요. 배달 수수료만 매출의 30% 정도 됩니까? 네,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면 30만 원이 수수료란 말씀이세요? 그런 셈이죠. 30만 원 이상이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런가요? 근데 그게 이제 소비자가 어떤 형식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에도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제 배달의 민족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예. 이제 3.3%의 수수료가 나갔는데 예. 이제 배달의 민족 배민원 플러스라는 게 이제 UI를 더 크게 확대해서 배민이 좀 유도를 하고 있어요. 예. 배민원으로 들어오게끔. 이제 그 배민원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예. 이제 수수료가 이제 6.8%라는 수수료가 나갔는데 예. 이제 배달의 민족이랑 배민원이랑 두 가지 광고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 30% 정도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 그렇군요.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배달되는 건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일반 배달이 있고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밀 1 플러스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배달의 민족인 경우 주문이 들어오면 매장에서 직접 라이더 배차가 가능하지만 네. 이제 배민원은 매장에서 주문 번호밖에 알 수가 없고 주소 정보를 알 수가 없어서 예. 손님 응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배민 1 플러스를 이용할 경우에 업주의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주소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배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군요. 배달의 민족이 내놓은 수수료 방안을 보니까 배민 1 플러스의 중개 수수료 이용률이 6.8%인데 이게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가장 낮은 거는 맞습니까? 타 플랫폼보다는 조금 저렴하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울트라콜 한 개당 이제 수수료 88,000원이라는 거를 10개, 15개 쓰면서 예. 이제 중개 수수료 3.3%를 내고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 이제 그걸로 기존 단골들을 많이 확보했었는데 이제 배민원이 기존의 UI를 더 크게 확대해서 예. 배달의 민족으로 들어온 소비자를 배민원 쪽으로 유도하고 다양한 쿠폰을 이용해서 배민원으로 주문을 너무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달의 민족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배민원의 수수료는 추가로 부과해야 되고 배달의 민족 안에 배민원이 있고 배달의 민족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의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수수료가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그 배달앱 어플에 들어가면 이렇게 상위권에 뜨는 배달 그 식당들이 있잖아요. 거기 네네. 상위권에 되기 위해서 상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울트라콜이라는 수수료를 또 따로 내고 계시는 거고 맞습니까? 네, 맞아요. 거기다가 어플 안에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냥 일반 배달이 있고 배민 1 플러스가 있는데 이 배민 1 플러스를 이용하려면 거기에 또 추가 수수료가 알파로 붙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와, 그러면 뭐 몇 중으로 돈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앱 보면 업체마다 쿠폰이 있잖아요. 이 쿠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쿠폰은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예. 이제 배민이나 어플 앱에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매장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기존 수수료 쿠폰 비용까지 매장에서 좀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쿠폰이 있으면 일단 받고 배달하는 건 인지상정이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쿠폰이 배민 자체에서 뿌리는 쿠폰이 아니라 지금 사장님께서 많이 부담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거의 80%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80%나.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위권에 뜨기 위해서 울트라콜 내고 배민 1 플러스 추가 수수료 내고 거기다가 고객한테 뿌리는 쿠폰의 최대 80%까지 또 추가로 돈을 내고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남는 게 있습니까? 진짜 이게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뭐 어플 수수료 하면은 예. 실제로 진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이제 장사를 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프랜차이즈 뭐 가맹비 내고 임대료 내고 뭐 어플 수수료 내고 공과금 내고 인건비도 또 있을 거고 나머지는 고정 비용에 가까우니까 사장님이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인건비밖에 없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인건비나 이제 재료비. 인건비랑 이런 것. 재료비. 네네. 그래서 요거 한 푼이라도 더 줄이려고 지금 사장님이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고생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이고야,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남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점이 있으니까 앱을 이용하실 텐데 뭐 서비스 품질이 더 좋아졌습니까? 실제로 어떠세요? 실제로 이제 배민원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라이더를 배민이 직접 지정하기 때문에 이제 손님이 음식을 늦게 와서 가게에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하면은 예. 이제 매장 입장에서는 배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할 경우 이 부분도 배민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게 입장에선 음식이 취소됐는지도 모르고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불만을 배민고객센터에 상담하면 상담원마다 답변도 다 다르고 응대도 불성실하고 이제 하다못해 싫으면 해지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배민 서비스 센터에서요? 네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런 말인가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그렇게 예. 말하니까 조금 그렇군요. 예. 항의는 업주가 받고 이득은 배민이 챙겨가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배달의 민족뿐만이 아니라 뭐 쿠팡이츠나 요기요 이런 그 다른 플랫폼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이제 쿠팡이츠랑 요기요는 원래 수수료가 비쌌는데 예. 이제 쿠팡이츠가 조금 수수료를 비싼 게 받고 있어서 절 비중이 좀 배달의 민족용으로 비중을 많이 고객들을 확보를 했는데 예. 이제 배달의 민족도 쿠팡이츠랑 똑같이 수수료가 부담되고 있어서 원래 다 비싼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아이고, 지금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세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 저렴한 수수료를 가졌던 그 어플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한때 지자체에서 운영했던 어플이 있었습니다. 배달 특급 이런 어플. 배달 수수료를 최대한 낮춘 걸로 홍보를 했었는데 이 어플들은 뭐 어떤 상황이에요? 이용을 지금 소비자가 하고 있습니까? 거의 홍보도 안 되고 있고 예. 이제 저희 가게는 주문 자체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만든 앱은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아이고. 요식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지금 뭐 매출의 80%를 배달이 차지하다 보니까 배달 앱을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플랫폼 업체들과 잘 상생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살림살이를 꾸려갔으면 좋겠고 이게 사장님 마음이실 텐데 상생 측면에서 이 부분만큼은 꼭 특별히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대부분 소비자들이 코로나 시국 이후에 플랫폼이 익숙해졌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 배달이라는 매개체가 예. 플랫폼만 수익을 보고 플랫폼에서 플랫폼에게 수수료를 내는 음식점은 되려 수익이 줄었어요. 예. 이제 고객에게 더 큰 가격을 내세우지 않은 한 매장에서 생존 자체가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제 각 플랫폼마다 개선돼야 할 유일한 방안은 아까 배민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플랫폼보다 더 저렴한 수수료다. 예. 라는 비교 대응보다는 각 플랫폼들에 입점한 매장들이 조금 오래 유지되어 많은 고객에게 저렴한 가격을 고객의 집까지 다가갈 수 있게 진정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수료 항목으로 붙는 게 사실 너무 많고 수수료 자체도 이제 일반 소비자가 보기에는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께서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그만큼 못 버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국회의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안도 계류 중인데 속도감 있는 추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함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장인덕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사장님 오늘 장사는 대박 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의 FC 서울 공격수 제시 린가드를 향한 팬들의 관심이 엄청납니다. FC 서울 홈 개막전은 5만 명이 넘는 관중이 찾아서 신기록을 썼습니다. 이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FC 서울 홈 개막전 전부터 팬들로 북적이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아예 링가드 유니폼만 파는 부스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미 인터넷 예매만 4만 장이 넘어 신기록을 쓴 개막전에는 5만 1,000여 명이 찾아 홈 개막전과 단일 경기 최다 관중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유료 관중 전면 집계가 도입된 이후 최다 관중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링가드도 오고 개막전이기도 해서 이렇게 같이 피크닉 겸 해서 오게 됐습니다. 원래 알았는데 링가드 선수를 실제로 보고 싶어가지고 오게 됐어요. 전반 30분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처음으로 홈팬 앞에 선 링가드. 전반 35분 강상우에게 절묘한 패스를 했지만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후반 39분 찾아온 기회는 공이 골대 위로 날아가며 무산됐습니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경기는 0대0 동점으로 끝났습니다. Confidence and mindset coming into these games. From a big crowd, first home game. There's amazing support throughout. But like I say, maybe we should have finished a few chances and finished the game. 홈 데뷔전부터 슈퍼스타임을 보여준 링가드의 영입이 이번 시즌 K리그의 새로운 흥행 카드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이제는 꽃샘추위 없이 예년보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서울의 낮 기온은 10도를 웃돌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이면 중부지방으로도 확대될 텐데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나가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이곳도 하늘빛이 잔뜩 흐려져 있습니다. 남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가장 많은 30mm, 경남에도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지방에는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10도 안팎, 남부지방은 1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비가 그치는 내일 오후부터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제주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